저는 한때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더 이상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아들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12년 전 저는 그 집 대문 앞에서 눈물로 이별을 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고 마음에는 깊은 상처와 끝없는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 내리던 풍경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남편은 자상했고 시댁 식구들도 큰 불만 없이 저를 받아주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제 품에 아이가 안겨지지 않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 아직 젊으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식탁 위에 앉아있는 제 자리는 마치 낯선 사람의 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 앞에서는 직접적인 말을 아끼다가도 부엌이나 마당 한편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안 여자는 씨가 말랐다더라. 우리 집안 대가 끊기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가슴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없이 병원을 다니며 검사했고 결과지는 늘 말했습니다. 제 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그 사실은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억울하다고 말할 때마다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향해 화를 내거나 원망이라도 했다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늘 묵묵히 침묵했고 그 침묵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이 맞다는 증거처럼 작용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었고 그 집에서 제 자리는 사라져갔습니다.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 시어머니는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툭 던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 집에 얹어 살지 마라.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당장 도장 찍고 나가라. 차가운 목소리에 담긴 경멸과 증오는 제 숨을 막아왔습니다. 남편은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역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제 7년의 결혼 생활은 종이 한 장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짐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설 때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잖아.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걸. 하지만 끝까지 침묵했지. 오늘 나는 떠나지만 기억해.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세상은 제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젊은 여자가 홀로 세상에 내던져져 살아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제 삶을 다시 태워줄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12년이 흘렀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제 마음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대신 제 곁에는 소중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검은 눈동자, 또렷한 이목구비, 누구와도 닮을 수 없는 얼굴.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한 사람을 닮아갔습니다. 바로 그토록 저를 무참히 내쳤던 남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로 떠나는 여자가 아니라 진실을 품고 돌아온 어머니로서 서 있습니다. 제 곁에는 제 아들이 서 있습니다. 그 아이는 당당히 말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12년 전에는 절망 속에서 쫓겨났지만 지금은 희망과 진실을 안고 돌아왔으니까요. 결혼 생활 7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다고 믿었던 집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웃음은 사라졌고 남편과 나누던 대화마저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갇힌 낯선 사람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식탁 위에서도 침실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들어와도 말없이 식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면서 집안에는 웃음 대신 차가운 공기만 감돌았습니다. 시댁 어른들의 질문은 저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드는 그 자리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손주 소식을 들을 수 있나? 혹시 며느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 그 말들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회피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꾸조차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다가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끝내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힘겹게 그 자리를 버텨내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내가 혼자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아?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언젠가 좋은 소식이 올 거야? 그 말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저의 외로움과 억울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면서도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없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들고 시댁에 돌아갈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괜찮다는데 왜 애가 없어? 괜히 변명하지 마라. 문제는 분명히 너한테 있어. 그 말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비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점점 벌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말이죠. 그 무렵 저는 자주 거울 앞에 서곤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점점 메말라 갔습니다. 예전의 활기와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그림자 같은 제 모습이 낯설고 서글퍼 결국 거울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의 결혼 생활은 차갑고 무의미한 나날로 이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진 집은 마치 감옥 같았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적을 바랐습니다. 언젠가 하늘이 제게 작은 선물을 내려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제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반찬이 놓였고 가족들은 제 앞에 앉아 있었지만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 소리조차 크게 들리던 그때 시어머니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식탁 너머로 제게 매섭게 말했습니다. 여자 따위가 7회를 버텨도 하나 못 낳다니 이 집안은 대가 끊기겠구나. 며느리 너 뭘 했냐? 우리 집엔 대를 이을 손주가 필요하지 쓸데없는 말장난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귀에 들리는 목소리의 톤은 차갑고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불만과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보려고 했지만 웃음은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 식탁 의자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저 식탁 위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손을 뻗어 위로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말 한마디로 저를 변호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식탁 주변에는 낮은 웅성거림이 흘렀고 친척들의 눈초리가 제 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가보진 않았나? 며느리 내가 먼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순서 아니냐? 친척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질문하자 시어머니는 비아냥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병원을 들락거렸지만 그 사실을 입 밖에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는 말이 그들 앞에서 무슨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은 더 많은 의심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문제의 중심인 양, 온갖 소문과 추측들이 오갔습니다. 혹시 남편이 바깥에 여자라도 있나? 아니면 며느리가 숨기는 병이라도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 모든 말들을 꿀꺽 삼키며 눈만 깜박였습니다. 말할수록 제 상황은 더 초라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방에 혼자 남았을 때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부서 있었습니다. 한때는 사랑받았던 사람이라고 믿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흔들렸습니다. 저는 왜 이토록 홀로 싸워야 하는지 묻곤 했습니다. 남편의 침묵은 변명할 수 없는 배신처럼 느껴졌고 시어머니의 의심은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누구도 내 무덤에서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 테니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요. 시댁의 말들이 날 계속 짓눌러도 저는 제 몸과 마음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내일 또 한 번 병원을 찾아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의 편견으로 제 인생이 좌우되게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집안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었지만 제 안에는 아주 작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씨는 언젠가 제 삶을 바꿔줄 희망이 될 것이라 믿으며 저는 조용히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병원 예약을 잡아 남편과 함께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미 수없이 오갔던 곳이었기에 특별히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늘 그렇듯 저는 제 몸을 증명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으로 그곳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진료가 끝나고 잠시 복도에 앉아있던 저는 우연히 열린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은 선천적인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순간 제 시간은 멈춘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정자증. 그 말은 곧 지난 7년 동안 쏟아졌던 모든 의심과 모욕이 잘못된 대상에게 향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두 손을 꽉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오님은 건강하십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남편분에게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7년 동안 저는 수없이 비난을 받고 때로는 스스로 잘못했다고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처음부터 제가 아니라 바로 제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문 뒤에서 숨죽인 채 그 대화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의사에게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제 아내에게는 알리지 말아 주십시오.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는 진실을 밝히지 않는 걸까? 왜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침묵으로 나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 걸까? 집안 어른들의 멸시와 조롱, 친척들의 눈초리, 그 모든 상처를 알면서도 그는 모른 척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온 순간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끝없는 울분과 배신감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바라보며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제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면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저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가는 풍경은 흐릿했고 제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은 운전대만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7년 동안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을까? 왜 그는 단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로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난 이상 제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집안 공기도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는 싸늘했고 제 가슴은 불길한 예감으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리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제 앞에 떨어졌고 그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혼 협의서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당장 서명해라. 우리 집안에는 대를 이을 며느리가 필요하다. 너 같은 애 못 낳는 허수아비는 필요 없어. 그 말은 번개처럼 제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려 종이를 제대로 짚지도 못했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그가 무언가 말해주길, 단 한마디라도 저를 붙잡아 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은 더 큰 절망이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뭘 망설이냐? 도장 찍고 당장 나가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매서웠습니다. 친척들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제가 숨 쉴 공간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종이에 번지는 순간 지난 7년의 기억이 제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설레던 마음.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음을 삼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짐 싸서 나가라. 오늘로 내 인연은 끝이다.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담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한때 제가 가정이라고 불렀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턱을 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제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나서자 세찬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우산조차 없이 젖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길 위를 걷는 동안 제 발소리조차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더는 억울하게 숨죽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 발걸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을 때, 저는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지난 날의 바람, 지켜주길 바랐던 수많은 순간들이 쓰라린 상처처럼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나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날 문득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과 모욕이 쌓여온 시간들, 그동안 제 심장을 짓눌러온 모든 질문들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느냐,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느냐가 입안에서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쉰 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하지만 끝내 침묵을 지켰고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망가졌습니다. 내가 받은 굴욕과 모욕, 그 모든 것을 당신은 외면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줄임표 하나 없이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고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진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잔혹하게도 제게 더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나는 떠납니다. 집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 생각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침묵이 나를 무너뜨렸지만 그 침묵이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방 안에 있던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만한 표정으로 흘겨보았고 친척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기력한 침묵이야말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대답 같았습니다. 짐을 꾸리는 제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몇 벌의 옷과 제가 애지중지하던 작은 물건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평판이나 체면 때문에 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직전 저는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나는 이미 그에게서 자유로워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렀고 밖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문을 닫는 손이 마지막으로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의 떨림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비록 상처와 외로움이 깊게 남아있겠지만 그 상처는 언젠가 제게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줄 거라는 것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제 편이 될 것이고 저는 그날을 믿고 걸어갈 것입니다. 병원 복도는 언제나 냉정한 냄새가 났다. 내게는 그 냄새가 곧 판단과 심판을 뜻했지만 그날은 뜻밖의 한마디가 귀에 들어왔다. 진료를 마치고 접수대로 가는 길, 복도 한쪽에서 2명의 간호사가 낮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스치듯 들렸다. 박 씨, 기억나? 그가 옛날에 정자 냉동 보관해놓은 거? 그거 아직 보관 중이라더라.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 말은 내 심장을 순간적으로 멈추게 했다. 귀가 의심스러워 발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살폈다. 간호사들은 서로의 눈을 마주치곤 어딘가로 바삐 걸음을 옮겼다. 나는 손에 쥔 진단지를 꼭 쥐며 숨을 삼켰다. 정자 냉동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착각일이라 아니면 누군가가 장난을 치는 걸까? 병원 로비의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접수 창구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다. 죄송한데 혹시 박도준 씨 이름으로 보관된 정자 샘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접수 담당자는 잠시 확인하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내 머릿속에는 지난 7년의 모욕과 눈물, 그리고 지금까지의 외로움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막막함과 동시에 어쩐지 설명할 수 없는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다. 간호사는 다시 전화를 바꿔주었다. 네, 확실히 박도준 씨 이름으로 정자 보관 기록이 있습니다. 다만 보관 연장이나 사용은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내 가슴을 다시 한번 내려쳤다. 법적 절차와 동의 문제, 그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한 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눈앞에 떠오르는 생각은 달라졌다. 내가 부모가 될 수 있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다. 나는 결심했다. 절차가 어렵고 세상이 어떻게 보든 나는 한 번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그날 저녁, 낡은 원룸에 돌아와 나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노란 봉투를 꺼냈다. 봉투 안에는 병원 연락처와 진단기록, 그리고 내가 모아둔 몇 푼의 돈이 들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익명으로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실의 상담사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가능한 절차와 비용, 그리고 보호자 동의 문제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혼자서도 시술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 윤리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정자 소유자와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구의 허가를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다. 필요한 절차는 밟을 것이고
혹여 거부당하더라도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큰 의미였다. 나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엄마가 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더 모으기 시작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엔 병원 상담 예약을 다시 잡았다. 외롭고 고단한 날들이었지만 매일 밤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다. 작은 희망은 내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다. 어느새 어둠 속의 불씨는 서서히 타올랐다. 비록 바람은 거셌고 길은 험했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굴욕 속에 머물지 않기로 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꽃을 손에 쥔 채 나는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디뎠다. 밤은 유난히 길었다. 좁은 방 안, 시계 초침 소리만이 내 심장을 두드렸다. 누우면 눈물이 흐르고 앉으면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이 맴돌았다. 나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들이 나를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일까? 7년 동안 들었던 비난과 모욕이 떠올랐다. 애 못 낳는 여자, 집안을 망치는 불운한 며느리라는 말, 그 모든 날들은 나를 부서뜨렸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끈질긴 질문을 남겼다. 정말 나 때문일까? 병원에서 들은 비밀은 그 질문에 답을 주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나의 잘못이 아니었다. 오히려 남편의 몸이 안고 있던 숙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겼고 나는 대신 화살을 맞으며 살아야 했다. 그 부당함이 내 영혼을 갉아먹었다. 며칠 동안 나는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한 가지 결심에 다다랐다. 나는 엄마가 되겠다. 사랑 없는 결혼도 위선적인 시선도 필요 없다. 하지만 내 아이는 내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결정은 두려움보다 뜨거운 열망에서 비롯됐다. 나는 아이를 원했다. 단순히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누군가를 품고 지키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다. 내 가슴 속의 공허를 채우고 나 자신이 무가치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 나는 병원 상담실을 다시 찾았다. 상담사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로 말했다. 환자분,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길은 험합니다. 사회적 시선, 법적 문제. 감당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삶을 맡기고 싶지 않아요. 제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치열하게 살았다. 낮에는 두세 군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책상 위 가계부를 펼쳤다. 의료비를 계산하고 생활비를 줄이고 조금씩 저축했다. 때때로 몸은 쓰러질 만큼 힘들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했다. 나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가겠다. 사람들은 내 결정을 알 리 없었다. 혹여 알게 된다 해도 비난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안에서 살아갈 작은 생명, 그 존재만이 내게는 전부였다.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이상하게도 따스함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내 등을 떠밀며 속삭이는 듯했다. 잘 가고 있어? 내가 선택한 길은 틀리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무너지고 버려졌던 여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품으려는 여인으로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 아이는 내가 선택한 삶의 증거이자 희망이 될 것이다. 새벽, 방 안은 아직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사온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화장실 불빛 아래 서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눈앞에 선명히 나타난 두 줄,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엉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나에게도 아이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서 조용한 불안이 고개를 들었다. 혼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 고된 삶, 그리고 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깃든 작은 생명은 분명히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배를 감싸주며 속삭였다. 아가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힘들어도 널 끝까지 지킬 거야. 임신 초기에 입더든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혔고 밤마다 메스꺼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더 열심히 일했다. 낮에는 편의점, 밤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자 주변 사람들의 눈길이 달라졌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하루를 버텼다. 정기검진은 늘 혼자였다. 대기실에서 다른 임산부들이 남편과 함께 웃으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시리게 아팠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돌리고 배를 어루만졌다. 괜찮아, 우리는 둘이잖아. 내 아빠 대신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무거워졌고 일은 힘들어졌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활비도 병원비도 필요했다. 나는 울면서도 다시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일터로 향했다. 밤마다 좁은 방에 돌아오면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그 빛 아래에서 배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는데도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불꽃은 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다. 나는 생각했다. 이 길이 눈물로 가득해도 이 아이가 자라날 내일은 분명히 빛날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더 강해졌다. 눈물 속에서도 웃음을 찾았고 외로움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엄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를 끝까지 품고 지켜낼 거야. 분만실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겁고 차가웠다. 밝은 수술등 아래 나는 하얀 시트에 누워 손끝을 움켜쥐고 있었다. 온몸은 떨렸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간호사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곧 아기를 만나실 거예요. 의사들의 분주한 목소리가 귀를 스쳤다. 혈압 안정 확인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수술대 위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몸은 무겁게 묶여 있었고 오직 가슴 속 기도만이 내 전부였다. 하나님, 제발. 제 아이만은 무사히 태어나게 해주세요.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수술이 시작됐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 느껴졌다. 통증과 긴장 사이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드디어 왕. 작고 맑은 울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산산이 부서졌다가 다시 하나로 모였다.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의사가 얼굴에 땀을 닦으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나는 흐릿한 시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간호사가 깨끗한 천에 싸서 내 품에 안겨주었다. 작디작은 손가락, 따뜻한 체온. 나는 온몸으로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가야. 내가 드디어 와줬구나.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는 엄마의 기적이야. 그 순간 세상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했다. 배신과 모욕, 외로움과 눈물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내 품에 안긴 이 작은 생명이야말로 내가 살아온 길의 답이었다. 아이의 울음은 점점 잦아들고 작은 눈이 살짝 떠졌다. 그 눈빛은 연약했지만 분명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분만실 밖에는 여전히 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뜨겁고 강한 불꽃이 피어올랐다. 아이를 품은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나는 다시 태어났다. 아이의 엄마로서.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출산의 고통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내 아이는 12살 소년으로 자라 있었다. 처음에는 한방에서 젖을 물리며 울던 작은 아기가 이제는 스스로 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니며 장난스레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수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나는 낮에는 회사에서, 저녁에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쓰러지고 싶었지만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늦은 밤밥을 차려야 했다. 잠들기 전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며 나는 늘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힘들어도 괜찮아. 오늘도 버텼으니까. 내일도 버틸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은 가끔 속삭였다. 저 아이 엄마 혼자 키운다지? 그런데 왜 이렇게 씩씩하고 똑똑하지? 그들의 말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아이 앞에서만큼은 언제나 밝게 웃으려 했다. 세상은 잔인했지만 아들에게만은 따뜻한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이는 점점 아버지를 닮아갔다. 길쭉한 눈매, 진중한 이마,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나는 매일 아들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워서 떠나온 사람이지만 내 아이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그 흔적은 결코 지울 수 없었다. 동네 사람들은 종종 속삭였다. 이상하지 않아? 애가 아버지랑 너무 닮았잖아. 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는 심장이 요동쳤지만 그럴수록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당당히 웃어 보였다. 그래, 닮았지. 하지만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 전부이자 내 삶의 이유다. 12해 동안 나는 엄마이자 아버지였다. 아이의 생일마다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고 운동회 날에는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손뼉을 쳤다.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질 때면 나는 서툰 손길로 약을 바르며 속으로 빌었다. 제발 이 아이에게만은 고통이 닿지 않게 해달라. 밤마다 아이가 잠든 후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내가 아이를 세상에 데려온 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러다가 이내 아이의 고른 순결을 들으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래, 이 아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물었다. 엄마, 나 아빠는 어디 계셔?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하지만 곧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내가 알게 될 날이 오면 말해줄게. 지금은 엄마랑 우리 둘이서 충분히 행복하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다. 그 웃음에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눈앞의 아이, 내 곁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뿐이었다. 12해 동안의 고난과 눈물은 아이의 웃음으로 치유되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가슴 깊이 속삭였다. 아가야, 내가 있기에 엄마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어.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할 거야.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이웃 아주머니가 나를 불러 세웠다. 자네, 박도준 소식 들었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랜 세월 입에 올리고 싶지 않았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내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건드렸다.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더군. 많이 위독하다나 봐. 요즘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두고 집안이 난리라지 뭐야.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귀가 멍해지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다. 그가 병들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예전에 그는 늘 당당했고 내게는 차갑지만 적어도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병상에 누워 죽음을 준비한다니 세월의 힘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뒤 소문은 더 구체적으로 흘러왔다. 그의 새아내가 병실을 드나들며 유산 문제를 재촉한다는 이야기,
친척들이 모여서 재산 분배를 두고 다투고 있다는 이야기. 나는 그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돈뿐인가? 그토록 원하던 대를 이을 아들은 결국 없고 재산만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구나. 내 마음속에 묘한 울림이 일었다. 12년 전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라는 굴레를 쓰고 쫓겨났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리고 지금 내 옆에는 그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밤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도 자꾸만 속삭이는 마음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이제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결백했음을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두려움도 있었다. 혹여 그 집안이 아이를 빼앗으려 한다면? 혹은 아이에게 상처만 남긴다면? 나는 그동안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해왔다. 진실을 드러내는 일은 곧 새로운 폭풍을 부르는 일일지도 몰랐다. 어느 날 아들이 내게 물었다. 엄마, 왜 요즘 밤마다 창밖만 보고 있어? 나는 대답 대신 아들을 꼭 안았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내 결심을 흔들었다. 그래, 이 아이만 지킬 수 있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12년 동안 숨겨온 진실, 이제는 세상에 내놓을 때가 온 걸까? 그 물음은 답을 기다리듯 내 가슴 속에서 점점 커져갔다. 나는 알았다. 조만간 이 질문에 답을 내야 할 순간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은 박도준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이었다. 오래된 대저택 거실은 이미 친척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촌, 숙부, 이모, 조카까지 모두가 잔뜩 꾸민 옷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속내를 감추지 못한 채 옹성거리고 있었다. 가장 앞자리에는 그의 새아내가 앉아 있었다. 번쩍이는 보석으로 치장한 얼굴에는 기묘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고 주변 친척들조차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앉아 있었다. 이 집안의 안주인은 이제 나다 하고 말하는 듯한 그 표정은 오래전 내가 이 집에서 받았던 모멸과는 전혀 다른 권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을 꼭 잡은 내 아들의 체온이 전해졌다. 12년 전 이 집을 떠나며 다짐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언젠가 진실을 드러낼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지금이었다. 그럼 이제 곧 변호사가 도착하겠지? 누군가 말하자 친척들은 잔뜩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은 이미 돈과 땅, 그리고 상속 비율에만 꽂혀 있었다. 도준의 병세를 걱정하는 이는 단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다잡으며 아들의 손을 이끌고 걸어 들어갔다.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저 여자가 아직도 얼굴을 들고 나타나다니. 근데 옆에 있는 애는 누구야?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았고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길로 아들을 훑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도준의 새 아내였다.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웃듯 말했다. 여기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인 줄 아세요? 당신은 이미 오래전에 이 집안에서 나간 사람이잖아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하지만 내 아이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집과 훨씬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친척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모두가 동시에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또렷한 이목구비, 특히 눈매는 어쩐지 어린 시절의 도준을 꼭 닮아 있었다. 몇몇은 얼굴이 굳어졌고 몇몇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들은 나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왜 다들 우리를 그렇게 쳐다봐? 나는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 오늘 엄마가 왜 여기에 왔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새아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말도 안 돼. 저 여자 말은 믿을 수 없어.
그 애가 누구인지 증거라도 있나? 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천천히 말했다. 증거라. 곧 드러나겠지요. 이 아이의 얼굴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니까. 순간 거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친척들의 눈빛 속에는 탐욕과 혼란, 그리고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마침 변호사가 도착하며 분위기는 한층 팽팽해졌다. 자, 그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옆에 앉히고 조용히 숨을 골랐다. 이제 지난 12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실 안에 흐르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나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숨지 않겠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오늘 이 집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거실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려던 순간 모든 시선은 다시 우리 쪽으로 향했다.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은 채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들 놀람, 의심, 불편함, 그리고 분노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그때 낯빛이 하얗게 질린 채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너는 어떻게 여기에? 그녀의 시선이 천천히 내 옆에 선 아이로 옮겨갔다. 저 아이는 누구냐?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하지만 오래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떨리는 숨을 고르며 담담히 대답했다. 이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 아이는 분명히 어머님의 손자입니다. 순간 거실 안 공기가 갈라지듯 요동쳤다. 뭐라고? 손자라고? 말도 안 돼. 그럼 도준이 씨의 아이란 말이야? 친척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불신과 충격이 뒤섞인 소란스러운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아들을 한 걸음 앞으로 내밀었다. 아이는 긴장했는지 내 옷자락을 꼭 붙잡았지만 또렷한 눈동자는 두려움 없이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12년 전 내가 알던 도준의 젊은 시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닮아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말을 잇던 그녀의 눈에 갑자기 흔들림이 일었다. 내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던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부정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새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일부러 꾸며낸 얘기잖아요. 증거도 없으면서.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히려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이라면 왜 이 아이의 얼굴이 저렇게 닮았을까요? 도준 씨를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 순간 몇몇 친척들은 속삭이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보니 눈매가 정말 닮았어. 입술 모양까지 똑같은데? 새아내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녀의 부정이 거세질수록 아이의 존재는 오히려 더 선명한 진실로 자리 잡아갔다. 시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말 우리 집 키였단 말이냐.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이 아이는 그 누구보다도 이 집안의 정당한 핏줄입니다. 거실 안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다. 이번에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아무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서의 침묵이었다. 나는 아들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다. 아무리 험난해도 오늘 나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거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을 즈음 갑자기 침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전 남편 박도준이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나타났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불같이 매서웠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내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도 안 돼? 저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 그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 떨리고 있었다. 거실에 모여 있던 친척들이 술렁였다. 그들은 이미 아이의 얼굴에서 도준의 흔적을 보았기에 그 격한 부정을 고지곳대로 믿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기억하지 못하나요? 그때 병원에서 했던 일들 말이에요. 도준의 얼굴에 일순 혼란이 스쳤다. 그러나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나는 불임이었어. 의사가 직접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당신이 불임 판정을 받고 절망했을 때 혹시 기억 안 나요? 혹시라도 미래를 위해서라며 동결 보관했던 정자 샘플. 그걸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던 거예요. 이 아이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거실 안은 숨조차 삼가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모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봉투를 열고 한 장의 종이를 꺼내 앞으로 내밀었다. 여기 DNA 검사 결과입니다. 박도준 씨, 그리고 제 아들. 친자 관계가 99.99% 일치합니다. 서류 위에 굵은 글자가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친자 확인, 박도준. 도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노려보다가 몸을 덜덜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결국 무너져 내리듯 휠체어에 다시 앉아버렸다. 그의 손이 공허하게 허공을 붙잡았다. 주변 친척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건 다 진짜 아들이 있었다고? 이게 무슨 일이람? 아니, 그럼 이 집안의 상속자는? 새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건 다 꾸며낸 거야. 믿지 마세요. 저 여자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더 이상 누구도 그녀의 말을 고지곳대로 듣지 않았다. 거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눈앞의 서류와 아이의 얼굴, 그리고 도준의 혼란스러운 반응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이는 나를 올려다보며 불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아무도 이 아이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지난 12년의 고통은 헛되지 않았다. 거실의 긴 침묵 속에서 도준은 무너진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맺힌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피의 진실, 그리고 늦어버린 후회의 그림자였다. 거실은 한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친척들의 옹성거림조차 사라지고 오직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귓가에 울렸다. 모두의 시선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박도준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무너져 내리듯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모두 내 잘못이야.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나는 침묵했어. 내가 혼자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는 걸 알면서도 나는 그저 모른 척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강인했던 가장의 얼굴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12년 전, 단 한마디의 진실만 있어도 내가 그토록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차갑게 버려졌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탓했다. 나는 비겁했어. 어머니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나는 차마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차라리 너를 희생시키는 게 더 쉬웠으니까. 내가 집에서 쫓겨나도, 내가 눈물로 버텨도. 나는 입을 다물었지. 거실 안의 공기가 다시 요동쳤다. 친척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아내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얼굴로 도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연극이 아니었다. 오직 진심과 후회만이 묻어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와서 이렇게 내 피가 흐르는 아이가 눈앞에 서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그동안 내가 지은 죄가 너무 크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의 고백을 들었다. 심장은 복잡하게 뒤엉켰지만 이상하게도 미움은 느껴지지 않았다. 12년 동안 나는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눈앞의 도준은 더 이상 내가 증한해야 할 남자가 아니었다. 병에 시달려 초라하게 늙은 한 인간,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무너진 한 아버지일 뿐이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해주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도준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는 바라지 않아. 다만 아이 앞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로 불리고 싶다. 그의 말에 거실하니 다시 술렁였다. 하지만 나는 차분히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이 싸움은 증한으로 끝내지 않겠다. 아이에게 상처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들었지, 아가? 내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이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도준의 얼굴은 다시 눈물로 젖어갔다. 도준은 긴 침묵 끝에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들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 위에 그는 느릿느릿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종이에 번지는 먹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인정한다. 서류에 적힌 글자는 그의 마지막 결심을 증명하듯 또렷했다. 그리고 이어진 조항. 그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대부분을 아이의 이름으로 남겼다. 순간 거실은 숨조차 삼가며 지켜보았다. 새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친척들은 웅성거리다 인해 말을 잃었다. 이제 모든 것은 명확했다.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마친 도준은 힘겹게 펜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려 종이가 바스라질듯 구겨졌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문이 스쳤다. 이제야 조금은 속죄할 수 있는 걸까? 그의 목소리는 마치 자신에게 되묻는 듯 희미했지만 누구나 그 속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리며 내 앞에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떨리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잘못했다. 내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너를 모진 말로 몰아내고 내 눈물을 외면했지. 그런데 내가 내 손자를 이렇게 키워왔구나. 그녀의 눈물이 손등을 적셨다. 엄격하고 차가웠던 옛날의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다. 눈앞에 놓이는 후회와 자책으로 무너진 한 어머니였을 뿐이다. 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는 용서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안의 재산에도 욕심이 없습니다. 나는 아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에게 필요한 건 단 한 가지, 제 아들이 이 집안의 아들로, 손자로 당당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말의 거실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서류에 찍힌 도준의 서명, 아이의 눈빛, 그리고 내 목소리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내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이 아이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자 내가 평생 속죄하며 지켜야 할 손자다. 나는 눈가가 젖어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억울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오랜 세월 끝에 마침내 얻어낸 진실과 인정,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서 나는 모든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집을 조용히 걸어 나왔다. 뒤에서는 아직도 웅성거림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나와 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집안의 벽안이 아니라 자유로운 하늘 아래였다. 현관을 나서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내 뺨을 스쳤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떨어져 나간 듯 가슴이 후련해졌다. 아들은 해맑게 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 한마디가 내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빛으로 가득한 하늘 위에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잔잔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실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묻힐 수는 없다. 12년 전 나는 억울함 속에서 빈손으로 그 집을 떠났다. 그러나 오늘 나는 당당하게 돌아와 진실을 밝히고 무엇보다도 내 아들의 존재를 세상에 인정받게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승리한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복수를 꿈꾼다.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오늘 나는 알았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과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나는 아들을 보았다. 나와 꼭 닮은 눈빛 속에 도준의 흔적도 함께 어른거렸다. 그 아이가 나의 희망이자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기적이었다. 엄마, 왜 웃어? 아들의 물음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 위를 걸으며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매이지 않겠다. 이 아이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다. 그리고 그 푸른 빛은 마치 우리 앞날을 축복하듯 환히 빛나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 그것은 증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굳건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채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